자, 유형 문제 한번 보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라고 하는 거는 윗글을 기준으로 가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근거가 윗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라는 문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이 어느 문단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세요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숫자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숫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1월 1일부터 자, 숫자가 보이면 포기하셔야 돼요. 숫자가 보이면은 쳐다보지도 말고 포기하자. 오케이? 왜?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항을 못 풀어요. 뒤에 있는 문항을 못 풀면은 점수가 폭락하게 되고, 점수가 폭락하게 되면은 인생도 폭락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잘 버려야 돼. 그러면 얘는 우선 아예 풀지 말까요? 시간이 없으면 아예 풀지 마시고, 만약에 뒤에 있는 문항을 다 푼 후에, 모든 문항을 후에 OMR 카드 작성하기 전에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풀어야 되는 문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보통 3점짜리 문항으로 나오거든요. 3점짜리 문항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뒤에 예를 들어서 세 문항을 못 풀었다. 그러면 이 세 문항이 2점씩만 해도 6점, 9점 해가 총 3점 해가 총 9점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3점 버리고 6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점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 9점이 될 것이냐는 거는 과감하게 빨리 전략적으로 포기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다가 시간 다 때려넣고 있다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출제진지 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보면, 자,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 설명 방식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설명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용 전개 방식하고 같다라고 했죠. 자,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단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등등의, 그쵸?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등등등을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결국에는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써야 된다. 첫 번째 문단 내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를 전체 내용을 떠올리고 선택지를 읽어봐야 된다. 자,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윗글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로라고 이야기했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지금 두 개를 잡아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한 놈만 깐다. 자, 두 번째 기호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는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사용을 해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뭔지,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 뭔지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이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자, 기억이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문단의 넷째 줄. 기억은 3문단의 넷째 줄. 그다음 니은이 4문단의 둘째 줄 재량주입니다. 그래서 이거 근거가 기억은 세 번째 문단에, 니은은 네 번째 문단에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문항은 지금 보면 이제 3문단의 넷째 줄, 그리고 3문단의 둘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 이 근거가 3문단과 4문단이구나. 그래서 2번 문항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해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맥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 일단은 유의어를 이용해야 되고 유의어로 바꾸기 라는 전략. 그 다음이 문연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의 뜻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국어를 통해서 결국에는 유의어로 한번 바꿔보고 그다음에 문형 정보,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 문장 성분이 필수적 부사어냐 목적어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추상적인 대상이냐 구체적인 대상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자,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가 중앙은행이고 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자율, 통화량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 바로 공개시장 운영, 작은 따옴표로 표시하는 걸 봤을 때 출제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매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이자율을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그래서 이제 매수는 사들이는 거고 매도는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을 사면 중앙은행이 사들이면은 이자율은 하락한다. 그리고 채권을 막 파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렇습니다. 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가정을 했네요. 소비와 투자가 확대가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거. 자,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이 되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 자,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고 결국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그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가 상승해요 라는 특정한 정보를 던져줬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자, 그래서 통화정책 효과의 요건이에요. 선제성 그리고 정책 신뢰성이 있다. 각각 설명하겠네요. 먼저 자, 표지를 사용합니다. 순서를 정해져 있다는 거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이제 선제성을 이야기하네요.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경제 변동을 예측하고 미리 대처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며. 자, 그래서 이제 정책 외부 시차의 개념을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책 외부 시차라는 것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자, 개념이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라고 던져주네요.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을 그러니까 정책 외부 시차를 고려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요건 두 가지 중에 이제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인데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바로 정책 외부 시차, 즉 효과의 시차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잘 접근해라. 세 번째 문단. 자, 또한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민간의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네요.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등장합니다. 인물이 등장했어요.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정한 정책 목표,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서 약속한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이를 지켜야 된다. 이걸 바로 준칙주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가령 또 예를 들어줍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 경제 성장률만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발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제성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전체 신뢰성.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는 거. 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자,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민간이 만약에 이 약속을 신뢰를 한다. 그러면은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으로서 이를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자, 그러니까 지금 뭐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비일관성을 보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지. 그럼 신뢰가 훼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정책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민간의 신뢰가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준칙주의를 주장하는 준칙주의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라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그러나 또 문제가 있어요. 자,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바로 이 재량주의. 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여건이 변화해요. 그러면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 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재량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준칙주의와 대비되게 되고 그래서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일단 유형 문제는 먼저 패스를 하고 먼저 쉬운 것부터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항. 자, 통화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부터 이제 특징을 잡아내니까 통화정책의 목적 그리고 유형별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유형별로 나눈 거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요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을 유형별로 나눈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형은 어디에 등장하면 첫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전의 통화량을 조절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여기 이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조절한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이 목적이 지금 여기서도 유형화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이 요건을 유형화시키고 있죠.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1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목적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문항. 기업과 니은. 기업은 이제 준칙주의죠. 준칙주의는 무조건 지켜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그 준칙주의에 반대는 재량주의. 그래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네 번째 문단에서 그 준칙주의를 비판을 한 거죠, 재량주의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업,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 정책은행하는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면 세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 즉 여덟째 줄과 세 번째 문단의 그 셋째 줄과 넷째 줄, 셋째 줄과 넷째 줄, 그리고 여덟째 줄을 보면 준칙주의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 문단에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네 번째 문단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셋째 줄, 넷째 줄이군요. 네 번째 문단 넷째 줄과 다섯째 줄. 다섯째 줄을 보면은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준칙이 장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준칙을 지키느라 신축적인 대응을 못한다는 비판에도 기억은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 라는 것이 바람직해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문맥적 의미를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답이 지금 5번인데 5번은 세 번째 문단의 여섯째 줄. 자, 이제 3문단의 여섯째 줄로 한번 가봅시다. 3문단 여섯째 줄 보면은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봅시다. 경기를 부양하다라는 것은 뜰부자를 써가지고 띄우는 거야. 경기를 띄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밑에 경기가 가라앉았을 때 경기를 다시 위로 올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3번에서 말하는 이 부양, 동생,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건 먹여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유효를 바꾸니까. 자, 그러니까 유효를 바꿨을 때 띄우는 거와 먹여 살린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동음 이유어에 해당을 하게 돼서 5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먼저 여러분들 풀어내신 다음, 자,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 거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이제 3개 분기네요.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가 나타났죠. 물가 상승률이 표에 나타냈대요.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자,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한 거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 갈 거다. 국민들의 생활 안전에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를 유지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3%를 지금 1%포인트 내려야 되고, 그쵸? 마이너스 1포인트를 내려야 돼요. 1%를. 여기서도 마이너스 1%를 내려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을 내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넷째 줄과 다섯째 줄, 1문단에 넷째 줄과 다섯째 줄로 한번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자율이 하락하면 경기가 활성화,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상승하면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자, 물가 상승률을 3%, 2%로 떨어뜨려야 돼요. 1포인트를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이자율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떨어뜨리려면 첫 번째 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을 통해서, 아, 이거 맛있겠네요. 자, 1문단에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이자율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사항. 자,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각 분기에서 값승률에서 1포인트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자율을 상승시켜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이자율이 여기서 4%였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4%였고 4%에서 지금 1포인트 넣으려면 이자율을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 1.5포인트만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5.5까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지금 1.5포인트를 올려라 라는 거를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변하면 달라진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5.5%까지 올려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3%니까 5.5%로 유지를 해야 되겠네. 그쵸? 5.5%로 유지를 해야 계속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또 그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하고 4월 1일에 수행이 된대요. 자, 그리고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고 그 다음에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자, 그러면 1월 1일에 이때가 1월 1일과 4월 1일에 그 발표한다고 했죠. 1월 1일에 발표를 해야 다음 분기 때 들어가니까 1월 1일에 1.5포인트를 상승을 시키고 4월 1일에는 동결 유지합니다. 그쵸? 이걸 가야 되겠지. 자, 이걸 봤을 때 그래서 기준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을 하고 4월 1일에도 5.5%로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 그리고 지금 고려사항 이 부분을 통해서 정답이 5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이게 머릿속에서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리고 답이 5번에 나와 있어 또. 이걸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가다 보면은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아주 나쁜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라. 오케이? 버려. 시간이 남았을 때 다 풀고 남았을 때 44문항 만약 이 한 문항만 버렸다면 44문항 풀었을 거 아닙니까? 44문항 푼 다음에 얘가 45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으면 또 다음